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이 군사법원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골자는 폐쇄적인 운영 방침을 폐기하고 민간 법원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또 늘 문제로 지적되어 온 부대 지휘관의 군검사 지휘 감독권을 폐지하고 군사법경찰이 수사를 시작해서 입건하게 되면 48시간 이내에 검찰단에 통보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늦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 이 대목에서 다시 드는 생각입니다만 국회는 왜 사람이 죽어야만 움직이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오늘의 뉴스를 더 깊고 더 재밌게 전해드리는 뉴스 원정대 시작합니다. 금요일 두 분 모셨어요.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의견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많이 의견 보내주세요. 네, 첫 번째 원정대 이슈. 대권 주자들 소식입니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보면요.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 1, 2위를 계속 기록하면서 이제 양강 구도가 사실 이제 몇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뭐 다 알고 있는 사실, 구문이기도 하고 새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인물이 들어갔네요.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네, 일단 이낙연 전 대표에 이어서 4위에 현재 이준석 당대표 후보가 짜잔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제 여론조사가 자유응답 방식 주관식이라서 내가 쓰고 싶은 사람이 이제 쓰고 싶은 사람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뭐 가능했었던 결과긴 하지만 아니, 주관식이었습니까? 네네. 굉장히 대단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한국갤럽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에게 다음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24%,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1% 나왔고요. 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5%로 3위, 좀 전에 소개해 주신 대로 이준석 후보가 3%로 4위. 근데 또 이제 하나 놀라운 포인트는 그 밑에 다른 후보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 네, 정세균 전 총리, 홍준표 의원이 1% 나왔으니까 굉장히 좀 특기할 만한 포인트가 이제 이준석 후보를 포함시키자마자 5위가 됐다. 이런 지점일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여론조사 기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주관식이었다는 거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한국갤럽이 이제 조사를 하긴 했는데 이게 좀 짓궂은 그 설문 조항이긴 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준석 후보를 포함을 시켜봐야 내년 대선에 출마할 수가 없거든요. 나이가 걸려서. 네, 이게 헌법상으로 40세 이상이어야지만 출마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올해 만 36살이기 때문에 출마 자체가 불가능한 인물을 차기 대선 후보 중에 하나로 이제 거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이런 의문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한국 그 여론조사 기관들이 원래도 뭐 유시민 작가라든지 윤석열 전 총장이 아직까지는 대선 욕심이 없었다고 스스로 계속 주장을 했었던 시점까지 그때는 계속 이름이 나왔죠. 검찰총장이었는데도 이제 포함을 시켰던 그런 문제들을 보면은 일종의 조금 장난스러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주관식으로 쓰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일단 다른 후보들, 잠재적 후보들도 그렇고 국내임 다른 당대표 후보들 굉장히 언짢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당대표 선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갑자기 딱 튀어나와가지고 곤란한 게 여기서 화를 내도 이상하고 그냥 그대로 있어도 이상한 논평을 거부합니다. 뭐 이런 건가요? 결과적으로 다른 후보들은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게 어딜 가도 이제 이준석 이름밖에 안 나옵니다. 국회의원들 포함해서 정치인한테는 인지도가 정말 중요한데 지금 현재 이준석 후보의 인지도가 나쁜 비호 감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호감도거든요. 결국 이 사람이 당을 이끌어야 된다는 호감도로 있는 것인데 대선 후보로도 거론이 된다면 다른 후보가 뭘 얘기할 틈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호영 후보나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선수가 훨씬 더 높고 정치 경력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 지지율에 전혀 잡히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준석 후보가 잡히고 있으니까 더 보이지 않게 됐다. 어쩌면 저는 이 여론조사 때문에
사실은 거의 당대표 선거는 거의 끝난 거나 다름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당원들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 조사가 나오면서 더 굳어진 상황. 네, 그래서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자세한 내용은요. 한국갤럽하고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뭐 정치권에서 지지도가 깡패라는 말 잘하잖아요. 네. 네. 그냥 무조건 그냥 잘하면 형이고 막 이런 거잖아요. 네. 이번에 그래서 다른 후보들, 다른 중진 후보들이 더 민감해 하는데 예를 들어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황 정치라는 단어를 썼네요.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겁니까? 이제 오늘 KBS 라디오에 네. 나와서 얘기를 한 내용인데 네. 진행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후보 뒤에 그동안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있는 게 아니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있다는 말이 있다. 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나경원 후보가 대답하기를 두 분 다 있는 것 같다. 둘 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맥락이 조금 있긴 하죠.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하던 시절에도 네. 초대선 그룹 그 중에서도 이제 이준석 후보를 비롯한 이제 젊은 정치인들이 일종의 김종인 키즈로 불릴 정도로 당의 어떤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었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준석 후보가 여전히 이제 경륜이 다른 후보들에 비하면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뭐 국회의원을 해본 경력이 없고 하다 보니까 네. 당 대표가 된 이후에는 결국 김종인 전 위원장을 다시 모셔오거나 혹은 뭐 앞에서 혹은 뒤에서 계속 이제 조언을 받는 정도에 그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토론회에서 TV 토론회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다시 모시겠느냐라는 질문에 다른 후보들은 다 X를 쳤는데 이준석 후보만 모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네. 이 맥락 속에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도움이 되면 다 같이 가려고 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준석 후보가 네. 다른 후보에 비해서 가장 약한 이미지가 연륜입니다. 그렇죠. 네. 네. 폐기와 변화의 갈망의 대상은 되지만 연륜이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본인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 봤을 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실제로 데려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끌 때 재보궐선거를 승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전에 황교안 대표가 이끌던 당의 모습과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끌던 당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렇죠. 네. 그 물을 빼는 것만으로도 저는 엄청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이 있는 사람을 대우하는 모습으로도 네네. 저는 그 선택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국민의힘 지지층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대구의 행사장에 가서 이준석 후보를 사실상 공개 지지를 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뭐 변화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 보면 김종인 전 위원장 입장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포석을 둘 때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는 게 최선이죠. 뭐 이제 주호영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마치고 나올 때 고문 자리를 주겠다고 이제 제안을 했다가 고문 자리요? 네. 네. 그러면 뒷방으로 가란 얘기가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두 분이 이제 껄끄러운 그 마무리를 했었던 경험이 있었고 뭐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도 친박계 지원을 받는다는 이제 얘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하고는 굉장히 이제 상극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준석 후보가 되는 게 장기적으로 대선에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본인한테 제일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경선 누군가 연기론을 주장하고 있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경선 버스론을 이제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스케줄대로 갈 때 이제 다른 사람이 타면 그만이고 아니면 또 말고 약간 이런 취지인데 지금 대표적으로 윤석열, 안철수 두 명의 이름이 떠올라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이준석 후보가 되면은 합당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있거든요. 실제 권은희 의원도 네.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입장에서는 이준석 후보의 이 돌풍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합당 얘기 자체가 올라오지 않아요. 그렇죠. 합당의 필요성이 국민의힘 지지자들로서도 필요하지 않다. 아예 논의 자체가 되지 않는 주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보여서 어느 정도는 합당 논의를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올라와야 자신의 체급도 계속 유지가 되는데 네. 지금은 없어도 그냥 단독 돌파해도 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말을 했던 버스 정류장론에서 안철수 대표는 사실 정류장에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이 안 된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다시 존재감을 보일 것인가. 안철수 대표가 합당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선을 포기할
거라고 보진 않거든요. 네네. 그럼 어느 정도 지분은 분명히 가져갈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보다는 분명히 많이 가져가거든요. 제3지는 여전히 소구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윤석열 전 총장이 제3지대를 포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입당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높게 점치는 그런 아마 그렇게 이제 흘러갈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그래서 외곽지대에 계속 있다면은 본인의 입지를 계속해서 알리려고 할 겁니다. 오창석 평론가께서 이제 버스 정장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준석 후보는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속감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속감? 후하게 쳐드리겠다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지금 좌불안석인 상황일 것 같고 네. 윤석열 전 총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데 버스론이 굉장히 위력적인 것 같아요. 뭐 시간 되면 출발한다고 하니까 이거에 어떤 그 초조함을 느끼게 된 건지 굉장히 입당 관련된 움직임이 빨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류장까지 이제 뭐 시간 아직 여유 있다고 생각해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뛰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준석 후보가 이제 내가 버스론을 얘기하니까 벌써 이제 신호가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또 나경원 후보는 아니 그렇게 아전인수하지 말아라. 원래부터 입당하려고 했었다 이렇게 또 맞받아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이제 뭐 앞뒤 순서가 어느 쪽인지는 정작 이제 윤석열 총장 측에 물어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본인만 알죠.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급격하게 빨라지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그 국회의원들을 만난 거를 하나하나 지금 공개를 하면서 윤희숙 의원이랑 만나서 뭐 같이 정치를 하자고 했다느니 장재현 의원이랑은 어떻게 통화를 했다느니 뭐 정진석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계속 공개하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입당 이후에 소위 말하는 이제 자기 개파 혹은 이제 자기 지지 세력을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어떻게 이제 진용을 짤 건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송은혜가 조금 바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이제 이준석 후보가 오창석 평론가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 당의 기존 보수, 강성 보수의 색깔을 빼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혹시나 당대표 경선에서 뒤집어져가지고 기성 정치인이 됐을 경우에는 문이 갑자기 닫힐 수가 있으니까 지금 빨리 타야 되겠다. 급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요즘 또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이재명 지사 간에 이제 굉장히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 윤석열 전 총장이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아주 안 좋은 표현으로 뭐 간보기 정치를 한다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시간 벌기를 한다 표현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또 쭉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언제쯤 좀 공개적으로 활동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에는 이제 퇴임하거나 사퇴하고 나서 몇 월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보궐선거는 조금 지나고 될 것이다라고 대부분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럼 5월이냐 6월이냐 7월이냐 이렇게 했었는데 대부분 5월 말로 예상을 했다가 김종인 전 위원장도 5월 정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5월이 훅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이제 5월 6월에서 그때 분석을 하기로는 제 생각에 이제 그냥 갖다 맞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사후평론이니까.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지검장의 행보를 보고 결정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에 자신의 존재감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또 6월 둘째 주 정도에 할 것이다. 근데 이게 둘째 주가 바로 다음 주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6월도 지금 보면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장모 선고가 7월 초입니다. 7월 초. 정치하겠습니다라고 딱 했는데 갑자기 7월 초에 실형이 나와버리면 이게 좀 애매해지거든요. 그것도 그러네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해서 딜레이 되고 있는데 이렇든 저렇든 본인이 하고 싶으면 빨리 던져야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뭐 연남장이라든지 뭐 청년들이 있는 복합 문화거리를 갔다고 했는데 거기 간다고 해서 청년 정치 갑자기 잘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거의 전형적인 쇼잉이거든요. 그거는 내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 상징적인 곳에서 발표하는 행사지 거기를 갔다고 알리는 것은 그냥 계속 연명해서 나는 여기 있어라고 알리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던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아마 대체로 지금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약간 좀 꺾이는 분위기가 되는 것도 이제 그런 어떤 행보에 대한 실망감이 좀 반영이 되는 걸 텐데 최근에 저는 또 하나 주목하는 게 이제 윤석열 총장 측에서 나온다고 하는 그 메시지의 구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 측만 있어요. 요즘 보도는. 뭐 일종의 이제 대독 정치처럼 되고 있는 건데 본인의 어떤 직접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뭐 정진석 의원이 만나고 와서 전한다든지 혹은 윤석열 총장 측의 뭐 이제 변호인의 명의로 뭔가 이제 메시지가 나온다든지 이런 얘기들인데 근데 문제는 이 대독 정치라고 할 수 있는 대체 메시지가 굉장히 핵심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이드 이슈를 담고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장모 같은 경우에 뭐 10원 한 장 남한테 피해를 끼친 적이 없다. 라는 메시지라든지
조국 전 장관의 가족보다도 10배 더 싹싹 수사를 당했다. 이런 메시지들이 측근들의 메시지 혹은 정진석 의원의 메시지로 대신 나오고 있는데 네. 메시지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그렇죠. 이거야말로 본인이 명확하게 해명하고 정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되는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대신 발표하고 근데 그 발표한 내용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매끄럽지 못한 특히 이제 뭐 10원 한 장 피해를 끼친 적이 없다라는 거는 당장 검찰이 3년 실형을 구형한 상황에서 나왔을 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저 메시지가 좀 적절한가. 그동안 뭐 네. 공정과 정의를 외쳐왔던 전직 검찰총장의 메시지로서 충분한가. 이런 의문이 들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국민의힘 같은 이제 큰 정당 안에서 여러 가지를 관리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필요성을 조금씩 느끼고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조금 서두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청래 의원은 그 메시지가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거라고 생각해서인지 이제 패러디한 그림을 SNS에 올리기도 네. 했는데 나중에 한번 네, 시간 되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이 공군 여중사 성추행당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즉각 수용을 했어요. 뭐 버티기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사안이 굉장히 가벼운 사안이 아니고요. 중대한 사안이고 또 똑같은 얘기예요. 왜 2021년에 군대 급식 문제를 얘기할 때도 2021년이 맞는가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안도 마찬가지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9월 23일에 취임했지만 8개월에만 이제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공군 참모총장이 옷을 벗는 정도의 사인이 아니면은 사실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 총장이 사임을 하고 그 밑에 있는 관련자는 모두 당연히 처벌을 하고 총장이 사임한 만큼 비슷한 거기에 준하는 처벌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부실 수사 정황, 보고 누락, 총체적인 기강회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기강인데 군대 내에서 그거 자체가 무너졌다라는 것이 앞으로 공군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분명히 이런 일이 어디선가 또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실제 또 있다고 또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은 총장이 버티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실제로 이게 과연 이제 공군에서 끝날 것이냐도 이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보고 체계 안에 이제 국방부가 또 들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조치가 됐었느냐 하는 의문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길게 보면 앞으로 이제 국방부 장관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어제 서욱 국방장관이 이제 영안실을 찾았을 때 지난 2일이죠. 그때 네. 이제 승진 이중사의 어머니가 했던 얘기가 굉장히 맺혔습니다. 이제 딸의 생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밴드 브로콜리 너머저의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다. 근데 이제 그 가사를 보면 우리 딸의 심경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래 제목이 이제 울지마라는 제목인데 울지마 내가 울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작은 위로의 말이라도 해주고 싶지만 세상이 원래 그런 거라고는 말은 할 수가 없고 아니라고 하면 왜 거짓말 같지 왜 잘못하지도 않은 일들에 가슴 아파하는지 그 눈물 참아내는 건 너의 몫이 아닌데 왜 내가 하지도 않은 일들에 사과해야 하는지 약한 사람은 왜 더 라는 가사가 네. 그 가사야말로 그 당시의 심경을 말해주는 걸 거고 그러네요. 네.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마음을 반영하는 걸 텐데 우리 국방부나 군에서 좀 제대로 된 그 사과와 반성과 앞으로의 수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심경을 저도 이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사실은 군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가 한두 건이 사실은 아닐 테고 지금은 드러나서 그나마 움직이는 척이라도 하는 건데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 게 또 훨씬 더 많잖아요. 이 와중에도 또 은폐하는 세력들이 어딘가 있을 겁니다. 공군뿐만 아니라. 그런데 아까 오창석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어떤 겁니까? 네, 작년 9월인데요. 공군의 또 어떤 한 부대 소속 A대위가 B대령과 함께 출장을 갔다라고 합니다. 네. 부대로 복귀하는 길에 이 B대령의 지인 민간인 C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부대에 신고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은 이 A대위는 B대령이 함께 가자고 했을 때도 거절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네. 거절을 했는데 억지로 가서 C씨와 함께 저녁을 먹자며 식당으로 데려갔고 거기에서 B대령의 지인인 민간인 C씨가 술을 권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에 택시를 함께 타고 오다가 B대령이 갑자기 A대위에게 너도 성인이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라는 말을 남긴 채 갑자기 내렸고 C씨가 갑자기 차 안에 성추행을 했다는 것이 A대위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술자리 동석 강요, 성추행 방조 등의 이유로 B대령을 신고했지만 B대령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고 군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불기소 처분 받았어요?
네, 불기소 검찰했고 민간 검찰에게 고소를 했지만 민간 검찰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는데 중요한 것은 공군 측이 어쨌든 이 불편함을 전했으면은 분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분리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심지어 비대령이 상급자니까 A대에게 근무평점을 매길 수 있습니다. 네. 매긴 점수가 최하위 점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군 내에 지난 2013년에 소위 말하는 이제 오대위 사건 이후에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그 대응 매뉴얼이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성폭력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매뉴얼에 따라서 대응하면 이런 처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당장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고 곧바로 수사에 돌입할 수 있게 이미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매뉴얼을 무시하는 조치들이 실제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자기들의 장기적인 어떤 진급에 불리하게 작용을 할까봐, 네. 혹은 부대의 다른 동료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거나 이런 식의 핑계를 대면서 이제 회유를 하거나 협박하는 조치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제대로 직시하고 이런 어떤 성폭력 상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하고 이 부대의 그 어떤 잘못된 뿌리를 뽑아내는 정도의 부대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정도의 조치를 하는 상관한테 더 진급 점수가 많이 가고 네. 더 이제 그런 어떤 군의 어떤 지원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아예 제도 자체를 바꾸려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다 같이 책임을 지게 하니까 결국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회유와 협박만이 있는 상황인 건데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에 육군에서 그 여군대위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2017년에도 또 해군에서 발생했고 그렇습니다. 올해 또 발생하고 이거는 굉장히 이제 흔한 사고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나 끔찍하게도. 그러니까 이게 공개된 게 이 몇 건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방송에 나온 이 순간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돼버렸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로직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해자의 감정에 대입을 해보면 나는 잘못된 게 없는데 잘못된 상황에 놓여 있고 잘못된 사람이 처벌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냥 묻고 넘어가 하면서 내가 의리 없는 사람이 돼서 결국 내가 잘못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네. 피해는 내가 받았는데 가해자는 전혀 처벌을 받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돌이표처럼 돌아가다 보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근절해야 되는 것인가? 왜 자기네들의 이런 서로 으쌰으쌰 챙겨주는 것들이 아직도 이어지는 것인가? 왜 아직도 이걸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 원칙을 세웠는데 이거 뭐 원스트라이크를 안 주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스트라이크 판정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요. 계속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와 있는데 잘못된 존에 들어와 있다고 얘기를 해도 판정을 안 해버리면 이제 끝이기 때문에 이 판정을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의 사건은 아예 이것을 은폐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고 네. 조금 전에 그 말씀해주신 그 사건은 결국 어쨌든 기소했는데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소 같지도 못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피해자만 지금 가혹하게 2차 가해, 3차 가해를 받는 그런 상황인 거고 실제 수치로도 좀 증명되지 않습니까? 이 성폭력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군대 내 실제 수치는 좀 어떻습니까? 네,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2007년 발생한 전체 범죄 유형별 심판 사건 현황을 보면요. 네. 2,918건 중 성범죄는 73건으로 전체 2.5%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2007년 당시에 2016년에는 288건으로 증가해서 9.04%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국방부가 2017년 중앙부처 가운데 1000명당 성범죄 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으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던 거죠. 국방부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위계 질서가 있고 상급자와 하급자가 명확하게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아마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던 정황이나 시도가 더 많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설명한다면 이런 부처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감시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 이어지는 게 이게 근절이 안 되는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성범죄 사건이 4,936건인데 네. 그중에 재판에 넘겨진 비율이 44%, 절반이 채 절반이 안 됩니다. 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성범죄 사건에 대한 실형 비율을 1심 기준으로 보면은 육군에서는 실형 비율이 10.3%, 해군 10.5%, 공군 9.4%. 대부분 비슷하군요.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더 겁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 지금 뭐 공군 참모총장 사의 표명만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발본색원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원정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창석 평론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이터로 보는 세상 이야기 명랑한 트렌드 시간입니다. 빅데이터 전문가시죠?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인가요? 네, 오늘은요, 이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씩 바꿔가는 글로벌 IT 업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뭐 광고로 먹고 살던 회사가 조금씩 이제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돈을 내라, 뭐 이런 식의 유료화로 키우는 모습들로 보이고요. 네. 또 무료로 제공했던 것들을 조금씩 줄이면서 유료화하거나 아니면 혜택을 없애는 이러한 현상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또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업체 중에 하나 IT 기업 중에 하나 구글에서 네. 계속 이런 식의 변화들이 있어서 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구글은 어떤 서비스를 유료화한다는 거죠? 일단 가장 큰 거는 네. 구글이 이제 무료로 제공하던 사진 저장 서비스 구글 포토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6월 1일부터 유료화된 건데요. 네. 이게 6년 전에 출시돼서 전 세계 이용자가 10억 명이 넘어요. 이렇게 많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그들이 공포했던 게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 사진과 동영상을 무제한으로 자동으로 올려놓을 수 있게 하겠다. 바로 연동돼서 동기화돼서 올라가는 건가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올라가는 용량도 무제한으로 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를 사용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용량 제한 없고 무료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하지만 이제 이런 생각은 우리가 다 하고 있었죠. 그들이 그렇게 많이 올린 사진으로 뭘 할까라고 생각하면 얘네들이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 데이터를 이제 이걸 학습을 하겠구나. 네네. 라는 건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지만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료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 개의 사진을 정말 오랜 용량을 크게 쓸 수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많이 썼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안드로이드 핸드폰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게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렇군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썼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갑자기 용량 제한 없이 무료였는데 6월 1일부터 이걸 이제 유료화한 것이에요. 그래서 무료로 되는 저장 공간을 15GB로 제한했고요. 네. 그것보다 더 큰 용량을 쓰려면 매달 한 2,400원에서 11,900원까지 돈을 내야 되는 거죠. 용량별로 이제 좀 비용이 달라지니까. 네. 그리고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매달 용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달의 용량을 딱 채웠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제가 추가적으로 구매하지 않으면 그 용량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니까. 맞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월 사용료가 계속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죠. 네. 저만 해도 이제 과거에는 이제 어떤 외장하드 서비스 다른 것들을 썼는데 이게 이제 무제한이기도 하고 뭐 이제 글로벌 기업이니까 안 바뀌지 해가지고 저희 아들이 6살인데 네. 딱 6년치 지금 사진이 다 올라가 있거든요. 6년치. 네. 네, 저만 해도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고민 중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게 한번 길들여지면 그러니까요. 이거 바꾸기 힘들어요. 맞아요. 이게 거의 습관이거든요. 그 비슷한 현상이 또 유튜브에서도 좀 일어나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 구독자 1,000명이 넘는 채널에만 광고가 붙었었는데 이제 6월 1일부터 이것도 모든 동영상에 이제 광고를 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누구든 원하지 않아도 유튜브가 알아서 광고를 붙이고 뭐 이런 식의 것들처럼 여러 가지 좀 변환에 대한 것들이 좀 존재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저번에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광고,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프리미엄 서비스, 광고 없이 보는 프리미엄 서비스로 가기 위해서 그쵸. 이렇게 어디든지 다 광고를 붙이는 거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셨죠. 의혹이 아니라 뭐 합리적인 네. 의심이죠. 예, 맞습니다. 네. 좀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그 관련된 뭐 약관 등도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네. 처음에 이제 항상 이런 거잖아요. 우리 언젠가 유료로 바뀔 거야. 이제 많이 속았으니까. 저도 몇 번 서비스를 받다 보니까 네. 처음에는 막 좋아가지고 엄청나게 활용하다가 나중에 딱 끊는다 그러면은 뭔가 좀 아쉬워. 그러면 또 돈을 내기 시작해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구글, 애플, 아마존 등 세계적 기업뿐만 아니라 뭐 네이버, 카카오 국내 기업들을 이른바 이제 우리가 플랫폼 기업이라고 불리는 데들은 대부분 다 최근에 이런 모습을 하고 있죠. 다양한 서비스로 끊임없이 이용자를 불러오는데 네. 처음에는 다 무료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맞아요. 검증되지 않은 서비스에 처음부터 돈 낼 사람이 없을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통해서 결국 고객을 먼저 모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면 이제 본색을 이른바 드러낸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용자들도 이거 유료화가 다가올 미래일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언젠가. 어쨌든 편리함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른바 이제 락인 전략이라고 그러죠. 묶어놓는 전략이고 근데 문제는 한 번 그렇게 묶이기 시작하면 내가 어디 다른 서비스로 바꾸거나 옮기려고 할 때 이른바 기회비용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런 게 너무 많이 드는 맞아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아이폰 계속 쓰셨던 분들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앱을 유료로 결제를 했다라고 하면 아무리 삼성에서 좋은 전화기가 나와도 이제 저희가 계산을 이제 앱을 결제한 금액까지 같이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떠한 부분에 빠져들면 이게 이제 별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최근에 있는 플랫폼 기업들은 처음부터 수익화를 절대 생각하지 않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 고객을 많이 모으고 어장처럼 이렇게 네, 다 그리고 모아가지고. 이제 고객의 시간을 이제 사는 거죠 한마디로. 결국 고객이 오래만 머물면 어느 순간엔 그게 돈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비즈니스 노하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특정 폰을 쓰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나요. 아예 그러니까 그쪽 기계를 저희 가족들이 이제 다른 폰을 쓰는데 네네. 그 기계를 아예 제가 다루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옮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도 네. 이제 그 안에 늪에 빠져버릴 그런 상황인데 구글이 이렇게 네. 갑자기 유료화에 나서는 게 원성에 자제할 걸 알면서도 네. 유료화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표면적으로는요. 네. 그들의 가장 핵심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는 그 검색 광고에 대한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검색 광고. 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보통 뭐 포털이라고 하는 데들이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뜨는 광고들이 있잖아요. 네. 그 광고를 클릭하는 걸로 수익을 얻는 구조들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히 뭐 구글 말고는 별도로 뭐 떠오르는 검색 엔진 글로벌로 봤을 때 별로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아니 뭐 전 세계에서 검색 엔진의 점유율을 다 구글이 차지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사람들의 행동의 패턴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떠한 검색을 한다라고 하는 행위는 그 다음에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은 물건을 구매하려면은 물건을 검색하고 쇼핑 사이트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의 행동 패턴이 제일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구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아마존으로 바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검색을 하면 그러면 아마존도 똑같은 논리로 그러면 사람들이 제품을 사면 제품을 살 때 검색을 하니까 검색한 거에서 상위의 광고를 노출시키면 되겠네. 라고 해서 실제로 이 아마존의 광고 점유율이 상당히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경쟁하는 상황이 돼버렸군요. 네, 맞습니다. 네네. 또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광고들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구글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료로 뭐 클라우드라고 하지만 결국 그 용량에 대한 비용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제 한마디로 수지 타산 맞추기가 어려워지니까 광고를 늘리고 있어. 뭐 얘기는 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독점적 위치에 있는 서비스들의 일종의 갑질이다. 뭐 이렇게 그렇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왜냐면 어디 가란 말이냐. 뭐 네, 분명히 이제 무료로 해준다고 했는데 네. 이게 뭔가 소비자들의 어떤 승인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이제 약관을 바꾼 거죠. 그래서 그 바꾼 약관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네. 이제 당황하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소비자들의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네. 구글을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니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도 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살금살금 많은 기업들이 유료화한다고 하는데 어떤 기업들이 또 있습니까? 네, 뭐 이제 뭐 코로나의 가장 수혜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화상회의 플랫폼 줌이죠. 네네. 줌이 이제 계속 급성장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일선 학교의 70% 이상이 이걸 쓰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학교에게는 무료로 제공했던 서비스를요. 8월 1일부터 이제 전격 유료화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8월부터? 네. 그리고 또 이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네네. 우리가 이제 예전에 가입할 때 보면 한 달을 무료로 써보고 바꾸세요, 체험하세요 이런 게 그랬죠? 있었잖아요. 네네. 네, 그것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없앴습니다. 너무 야박하네요. 한 달 무료가 얼마나 좋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가입하면 돈 내야 되는 뭐 이런 변화들도 있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택시 업계에서의 유료 전환의 갈등이 있죠. 네.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제 전체 택시 호출 서비스의 80%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택시 기사님들 대상으로 월 정액을 내면 조금 더 배차를 잘 되게 해주는 요금제를 만든 네네. 것이에요. 네. 그게 월 99,000원짜리인데요. 이게 택시 기사분들이 내야 되는 네, 돈이 거의 한 10만 원 돈인 거죠, 한 달에. 부담되는데.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전체 택시 호출 서비스의 80%가 카카오 모빌리티를 쓰고 있으면 네.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게 뭔가 우선권이라고 하지만 네네네. 예를 들면 80%의 그 사용자 중에 한 절반 이상이 만약에 이걸 쓴다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한테 우선권을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시간이 가면 반대로 이게 없으면 거꾸로 아예 배차가 안 되는 이런 현실이 역으로 생길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네요. 네, 이거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예전에 우리가 그 온라인 쇼핑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온라인 쇼핑몰이 올릴 땐 무료인데 광고를 하지 않으면 검색을 해도 사람들이 상품 구매해서 예를 들면 뭐 10페이지 넘어가지고 나오고. 뒤에 있어서 안 보이게끔. 네. 네네네. 이제 그러니까 안 보이게끔이라기보다는 반대로 말하면 10페이지가 다 광고를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의 이제 어떤 현상들이 똑같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 배달앱의 이제 1, 2라고 할 수 있는 배달의 민족하고 네. 쿠팡이츠가 이 단건 배달 서비스로 이제 그 한마디로 결투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단건 배달이라고 하면은 한 사람의 배달하시는 분이 여러 개를 한 번에 싣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딱 하나씩만 갖다 주게 하는 거죠. 네. 가면서 이제 음식이 식을 수도 있고 하니까. 네, 그렇죠. 네네. 근데 그렇게 되는 것들을 만들면서 네. 뒷단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라이더들, 그러니까 네. 배달하시는 분들한테 네. 떨어지는 어떤 수수료 혹은 반대로 이제 배달을 보내는 이분들의 이제 식당에서의 그 비용들이 비싸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식당 사장님들의 비용이 네, 비싸지고 있다. 결국 소비자는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한 혜택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결국에는 그런 라이더들의 비용이 깎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식당 사장님들의 수수료가 높아지는 이런 것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들도 같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은근히 기분 나쁜데요. 이렇게 듣다 보니까. 네. 누구 좋으라고 막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편리함에 대한 비용은 물론 지불해야 되지만 그래도 방식들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색은 와 우리는 플랫폼이 엄청 우리한테 좋은 혜택을 주는 것 같네라고 느끼지만 네. 알고 보면 그게 이제 플랫폼이 돈 내는 것보다는 뒷단에 계시는 분들이 돈을 이제 비용을 지불하는 이런 맞아요. 구조라는 거죠. 네. 그리고 트위터 뭐 대표적인 SNS죠. 트위터도 뭐 공식적인 유료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네. 트위터가 이제 구독 서비스인 트위터 블루라는 걸 공개했는데 이게 뭐냐면 한 달에 2.99달러, 그러니까 한 3,000원 조금 넘는 돈이죠. 그 돈에 이제 트윗 취소, 뭐 읽기 모드, 앱 아이콘 색상 변경 같은 걸 가능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앞서서 이제 제가 구글 프리미엄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유튜브 프리미엄. 유튜브. 네, 네.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돈을 내면 뭐 뮤직을 쓸 수 있다거나 몇 개 혜택을 주는 거죠. 비슷하게 이제 트위터에서도 트위터를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 어떤 내가 그런 비용을 내면 이 사람이 그런 뭐 프리미엄한 사용자다라고 하는 여러 개의 서비스를 좀 보여주려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게 지금 왜 이런 게 개발되고 만들어지는지 생각을 해보면 트위터도 네. 지금 수익의 85%가 광고란 말이에요. 85%. 네. 근데 이제 광고가 이제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사용자들이 뭐 예를 들면은 한 사람의 사용자한테 얻을 수 있는 광고의 비용이 제한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플랫폼 유료화가 좀 같이 얘기되고 있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뭐 혹시 또 페이스북도 유료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세트로 생각하게 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랑한 트렌드였고요. 지금까지 김덕진 부소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다양한 사회문화 이슈를 퀴즈로 이야기해보는 5%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VIP를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다녀오시고 인터뷰 처음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염려해 주신 덕분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네. 엊그제 4대 그룹 대표하고 오찬 회동하셨죠? 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요. 적극적인 역할을 한 분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네, 그나저나 그 크랩 케이크는 맛이 어떠셨어요? 뭐 박수가 영어로 크랩이죠. 박수 칠 만큼 맛있었는데, 먹고 나서 자꾸 그 심란한 얘기가 오고 가가지고, 체한 줄 알았어요. 사면 얘기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 사면은 안 좋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네, 어떤 추억이 있으신데요? 제가 군 생활할 때, 고참이 요맘때 사면발이 걸려와가지고요. 엄청 고생하고, 그리고 되고 막 그랬습니다. 같은 내무반 사람들도 옮을까봐 이불 빨고 속옷 빨고. 정말 예비역 병장 오병장님 이 방송 지금 듣고 있나요? 그런데요. 지금 사면발이 말고 사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면이요. 그렇다면 그날 고충을 이해한다라고 하신 게 재계의 고충이 아니고 군대 얘기를 하셨던 겁니까? 사면발이가 아니라고? 그거는 알아서 이해해 주세요. VIP라고 하셨는데 좀 정체가 의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군대 얘기를 하셔서요. 요즘 군대 정말 왜 이럴까요? 정말 안타깝고 또 속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얼마 전에 먹는 거 가지고 난리 나더니요. 이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들도 터지고 정말 마음 같아서는요. 이거 참모총장부터 불러가지고 줄바다 때리고 싶은데. 저기 좀 고정하시고요. 요즘 군대 얼차려도 없다고 하는데 때리시면 안 되죠. 그만큼 화가 나서 해본 소린데요. 군기강이 많이 해졌죠. 그리고 VIP께서 빠따가 뭐예요? 이거 표준어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네. 배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트. 마침 배트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도쿄올림픽에 야구팀이 불참한다는데 우리는 이 올림픽 참가 어떻게 됩니까? 이 보이콧 목소리가 굉장히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일본이 하는 짓을 생각하면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고마해. 이러고 싶은데요. 네.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점수를 생각하면은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사태랑 독도 문제 여러 가지 고려를 해가지고 생각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일본은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올림픽을 잘 치를지 의문입니다. 그나저나 일본이 우리나라 이 백신 예약 시스템을 보고 부러워한다고 하는데 들으셨죠? 들었습니다. 네. 한국이 IT 강국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정말 자랑스러워요. 마스크 앱도 그렇고요. QR코드 체크인도 그렇고요. 저도 사실은 빨리 맞고 싶어가지고 주변을 막 찾아봤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앱으로 신청했는데도 울리지가 않습니다. 아니 광클 클릭도 막 해보고 제로 고침도 막 해보지 그랬습니까? 했는데도 계속 실패했습니다. BTS 콘서트 예매도 이것보다는 쉽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60세 미만은 전화 접수도 안 받아준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문제를 드릴게요. 잘 듣고 정답 보내주세요.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백신 폐기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약 후에 미접종된 백신에 대해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실시간 예약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죠. 노쇼 백신이다라고 불리는데 정확한 명칭은요. 이것 백신입니다. 남아있음, 나머지를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희는요. 선착순이 아니니까 여유 가지고 보내주셔도 됩니다. 오마이걸의 던던 댄스 들으시고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네. 이승원 씨는 자녀가 몇 분인가요? 저는 결혼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요. 근데 왜 물어보셨어요? 이거 이름을 들어보니까 자녀들이 신청해주는 백신인가 해서요. 그냥 노래나 듣겠습니다. 네, 도쿄올림픽 개최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 독도 표기 문제 그리고 일본 골프 대표팀 유니폼의 전범기 연상 등 여러 가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명랑 인터뷰에서는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단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이 홈페이지에 성화봉송 경로 지도를 그려놨는데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일본은 이게 논란이 있을 걸 당연히 예상을 했을 텐데 어떤 의도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원래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기획했을 때부터 이 도쿄올림픽에 예를 들면 우길기를 대회에 지참하도록 허용을 한다든지 네. 그리고 군함도 관련된 이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하는 이 전시관을 도쿄에 오픈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지도에 독도를 표기하는 등 원래 좀 국가주의적이고 국수적인 올림픽을 정치 목적으로 했었죠. 네. 그런 연장선에 있다고 봐야 되고 하지만 이 시기에 한국의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현재적인 의미로서는 지금 현재 일본 내에서는 이 도쿄올림픽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고 네. 관심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네. 한국에서의 이 독도 문제를 통한 일본에 대한 어떤 반일의식 같은 것을 오히려 혐한으로 이것을 방치하면서 이걸 통해서 올림픽도 지켜내고 또 지지 세력들을 결집하려고 하는 네. 좀 이러한 정치적인 목적이 보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주 전형적이네요. 한국을 다시 겨냥해서 뭔가 논란을 일으키면서 내부 결집용으로 활용하는 그런 패턴들이 이번에도 다시 한번 발휘됐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정권의 지지 기반이 가장 약해질 때 혐한 정책을 그렇게 활용을 해왔고,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올림픽에 대한 우려가 많지요. 네. 그런데 그 속에서 일본이 원래 이 독도를 세계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들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오히려 한국을 자극함으로써 이게 독도를 국제적으로 정치화시킬 수 있는 좀 이러한 이중적인 포석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 일본 내에서 여론조사를 이제 신문사나 이런 데서 하잖아요. 지금 올림픽을 계속 강행해야 된다라는 여론과 하면 안 된다라는 국내 여론이 대략 몇 % 정도로 갈리고 있습니까? 네, 일본은 주기적으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올림픽을 현재 중지 또는 연기 취소해야 된다는 여론이 약 60%에서 80%로 미디어에서 나오고 있고요. 네네. 국민들의 여론은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거의 현재 분위기는 올림픽을 왜 하는지 인터넷 같은 경우는 원래 일본의 자민당이나
스가 정권을 지지하는 여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 거기에는 거의 90% 이상이 모든 여론이 거의 올림픽을 코로나에서 긴급 사태를 하면서 올림픽을 강행하는 이 모순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서 오히려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는 논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굉장히 압도적이네요. 네, 평소에 일본답지 않게. 알겠습니다. 그 일본 골프 대표팀 유니폼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디자인을 가지고요. 흰색 바탕에 한 45도 방향의 이 붉은 줄무늬 누가 봐도 이제 우길기를 연상시키는 건데 그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같은 맥락의 의도가 있다 보십니까? 독도 논란처럼. 네, 실제 그렇죠. 이번에 일본 국가대표팀 유니폼이 5종류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 우길기를 연상시키는 모양을 골프팀에 넣었었고요. 네. 아마 다른 대표팀 유니폼도 공개되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것은 원래 우길기는 일본 내에서 일본의 전통이라든지 풍요를 상징한다라든지 네. 또는 바다나 태양을 상징한다는 식으로 모마하고 있지만 이런 전통과는 다르게 원래 우길기는 전전에 일본 해군과 육군의 상징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이런 유니폼에 집어넣으면서 네. 일본 내에 잊혀져 가고 있는 우길기의 의미를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노골적인 정치적인 퍼포먼스이고 또한 상징적인 정치 행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늘 궁금했던 게 사실 이제 세대별로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떤 역사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좀 반응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에서 젊은 세대 예를 들어 한 20, 30 세대 정도는 이 우길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강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약간의 디자인처럼만 생각을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그렇죠. 일본에는 지금 현재 초중고 대학까지 포함을 해서 네. 거의 전전의 역사 교육을 거의 하고 있지 않죠. 이 우길기가 전전에 어떤 식으로 사용됐는지 그리고 네. 특히 아시아의 식민지 국가에서 우길기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체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고요. 네. 하지만 전후에 이 우길기가 일본 사회에서 청산이 되지 않고 네. 대표적인 진보적인 신문이라고 하는 아사히 신문 자체도 신문의 표상이 우길기 모양을 하고 있고요. 네. 일본 내에서는 이 우길기와 전범기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사회적으로 만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의식을 모르면 일본의 젊은이들도 이것이 왜 아시아에서 화를 내는지 그리고 불만을 갖는지 이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장 좀 우리 국민들을 이제 화나게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화가 나지만 특히 IOC의 대처입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는 이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빼라 이렇게 권고를 했었던 IOC가 이번에는 일본 정부에 문의하라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다른 입장을 보이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네, 먼저 일본 내에서는 이게 한국이 평창올림픽 때 독도 문제에 IOC의 지적을 받아서 일본을 배려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보도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마치 일본 정부의 입장은 한국이 일본의 고유 영토 독도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 여기에 지금 한국이 반발하고 있다는 식으로만 이야기하고 있고 네. 현재 IOC는 일체 여기에 특별한 문의가 없었다. 즉 IOC가 전적으로 일본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선전을 하고 있는 거죠. IOC는 명백하게 이것은 편파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 네. 오히려 이것은 IOC가 IOC의 헌장과 올림픽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외교적으로 항의를 해야 될 것 같고 하지만 한 가지 지금 현재 IOC 입장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일본이 올림픽을 강행해주고 또 개최하기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독도 표기 문제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오히려 일본 쪽 입장을 지지해주는 이러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IOC의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가 어떻게 보면 일본의 편향적인 태도는 일본이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로비, 자금력 이런 것 때문일 텐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실제 이 도쿄올림픽이 개최되는 과정에서부터 이 IOC의 거대한 로비 자금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려졌고 네. 이것으로 준비위원장이 사임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도 IOC에는 일본이 거대한 자금으로 현재 이 올림픽의 상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도쿄올림픽에 대한 IOC가 이 독도 문제로 개입을 할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하지만 오히려 이 정치적인 문제를 해서는 안 되는 IOC의 정신으로 오히려 IOC를 협박해 가는 게 훨씬 더 이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 하시모토 세이코 회장이 BBC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대회 개최는 100% 확실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여론조사상의 수치를 보면은 압도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실제 이 도쿄올림픽 위원장의 발언은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지금 일본 내에서 반대 여론이 너무 많고 올림픽이 아직도 취소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국민들의 기대와 네네. 또 그리고 실제 운영하고 있는 데서 많은 혼란이 있는 거죠. 미디어들도 비판을 하고 있고 네네. 오히려 이런 것들을 무마하고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러한 발언들이 구체적인 실천 계획 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 강조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최근에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면은 도쿄 올림픽에 불참해야 된다 이런 청원이 올라오고 있고 지금 저희 이제 방송 중에도 문자가 많이 보내주세요. 이번에 불참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으신데 어제 대만 야구팀 같은 경우는 그 올림픽 최종 예선에 불참을 확정했잖아요. 네, 지금 이런 흐름에 대해서 일본이 굉장히 좀 노심초사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대만 팀이 불참한 거에 대해서 일본도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요. 네. 오히려 인터넷 여론에서는 대만의 불참에 대해서 용기 있는 행동이다, 오히려 고맙다라고 하는 문자가 있을 정도니까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대만의 불참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지금 대만이 코로나 확산이 좀 폭발적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아마 방역을 이유로 이거 불참을 할 수 있는 구실이 된 건데 예, 한국 같은 경우는 감정적으로는 당연히 이 독도 문제를 가지고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부담이 되겠지만 오히려 일본의 우익들의 입장은 좀 더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한국의 이 보이콧 선언이 네. 이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활용을 하고 오히려 이 올림픽이 정상 개최되지 못하는 이유를 한국의 책임으로 일본 국내에서는 여론전으로 돌릴 수 있는 네. 이러한 좀 구실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부분을 정부 당국자와 스포츠 관계자들 입장은 좀 분리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네. 보이콧 것은 카드로는 활용할 수 있지만 실제 보이콧을 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네. 좀 고려를 하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가 총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뭐 무리하게 방미를 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몇 달 전에 만났는데 그 성과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았고 특히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과 상당 부분 비교된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안 좋고 이 도쿄 올림픽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지율이 떨어질 일밖에 없어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인가 이 스가가 물러나고 뭐 아베 전 총리가 다시 등장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실제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네, 지금 스가 수상 같은 경우는 이 올림픽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서 만약에 올림픽을 네. 그만두게 되면 IOC와 위약금 문제도 있지만 올림픽 중지라는 것을 곧 누군가 책임을 질 때 스가의 수상이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결국 스가 수상은 이대로 마지막까지 강행을 해서 일본 국민들의 정서상 네. 올림픽에 대해서 그저 나름대로 치루어냈다라고 한다면 지지율이 오를 거다. 그리고 나면은 9월 전당대회에서 이 아베 전 수상을 비롯한 지지 세력들의 지지를 받으면 정권을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아베 수상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스가 수상은 아베 전 수상의 아바타인 거고 네네. 이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것은 아베 세력인 거죠. 이랬을 때 만약에 스가가 사임을 했을 때 아베 수상이 등장한다. 시나리오로는 가능성은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올림픽의 책임과 그리고 네. 코로나 방역의 책임이 아직도 아베 수간의 연장선상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스가 정권의 몰락이 아베 정권의 등장으로 바로 직결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베 수상은 아직도 자기의 비리 문제가 재판에 걸려있는 것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총재도 이 아베가 보스적인 입장에서 결정을 해야만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영향력은 계속 지속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였습니다. 노래의 사건과 법률 정보까지 담았습니다. 노래는 사건을 싣고 시간이죠. 금요일 마지막 시간을 늘 책임져 주시는 우리 다재다능 신유진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 먼저 노래 들어보실까요? 울고 있는 나의 모습, 바보 같은 나의 모습, 환하게 비추는 태양이 싫어, 태양이 싫어. 누군가 날 알아보면 왜 웃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 수가 없는 게 너무 싫었어.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네, 지금 들으신 곡은 비의 태양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 노래와 어울리는 오늘 사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유리 놓고 10년 법정 싸움인데 그 결과 어떤 지금 법정 싸움이 10년 동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인가요, 지금 네, 벌어지는 게? 단순히 통유리가 아니고요. 이 분당에 위치한 네. 네이버 본사 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네이버 건물이 이 통유리 벽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네. 이게 심지어 약간 초록색 계열입니다. 그래서 빛 반사 정도가 굉장히 심한데 이 빛 반사로 인해서 태양광 반사 피해를 받는다면서 네.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손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네. 원심으로 돌려보냈는데요. 2011년도에 소송이 시작된 뒤에 10년간 법정 공방이 있었어요. 이게 이런 게 10년이나 갑니까? 왜 그러냐면은 네. 이거는 법원에서는 얼만큼 피해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법원에 판사님들이 거기 재판정에서 알 수가 없고 그렇다고 뭐 피해가 있습니다라고 다 일일이 호소할 수도 없고 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확하고 철저하게 감정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거는 네. 거의 뭐 이런 일조량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여름에 따라서 다르고 계절에 따라서 다르고 이 피해를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어렵네요. 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런 감정 자체가 일단 어렵고 이 감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뭐 양쪽에서 의견을 제시할 때 그리고 또 워낙 사람이 많아요. 그러네요. 각각 집마다 다른 정도의 일조량 침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어 집이 같은 건물에 있어도 이게 남향에 있느냐 북향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건물과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또 다른 경우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단체로 집단으로 소송을 했지만 네. 어떤 집은 더 많이, 어떤 집은 더 적게 인정받아야 돼서 이 각각의 집에서 침해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런 건 어떻게 합니까? 감정평가를. 예를 들어 뭐 층간소음이다 그러면은 이제 뭐 소음 측정 뭐 이런 네.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그 3층에도 가보고 5층에도 가보고 뭐 이런 식이니까 무조건 현장 방문을 해서 현장에서 측량을 다 해야 돼요. 어렵네요. 그래서 측량을 해보니까 네. 이게 그래서 10년이나 걸렸는데요. 네네. 사실 대법원에 올라왔을 때는 측량에 대해서 이런 문제는 전혀 없었을 텐데 대법원에는 2016년도에 올라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래 걸렸죠. 대법원에서도. 그러네요. 네. 대법원이 원래 오래 걸립니다. 원래 오래 걸리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더 속이 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네이버가 오기 전에 네. 2003년도에 이 아파트가 먼저 있었고 네. 이 2005년도부터 네이버가 건물을 짓기 시작했는데 네. 지하 7층, 지상 28층입니다. 그래서 28층. 네,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됐을 때는 뭐 하늘을 볼 수 있는 권리를 네. 천공권이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뭐 천공권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 70m밖에 거리가 안 되는 거리여서 네네. 혹시라도 그 높은 데서 자신의 집을 내려다볼 수도 있고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고 뭐 조망권 뭐 이런 건가요? 조망권은 전혀 달라요 또. 조망권 다르군요. 네, 조망권은 어떤 경치를 볼 수 있는 특별한 권리여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있고 해서 그리고 일조권 침해도 무조건 있을 것 같은데 일조권이랑은 다르다 이거는 중요한 포인트는 다르다. 일조권이랑은 달리 일조권은 그늘을 주게 만들어서 태양이 집에 절대 안 들어오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오히려 태양이 떠 있는 동안에 그 반사광 때문에 태양 반사광 때문에 눈이 부셔서 진짜 생각해 보지 못한. 네. 네. 근데 어느 정도로 눈이 부시냐면요. 네. 대법원 판례에 의해도 시력 장애를 일으키는 시력 저하를 일으키는 장애를 일으키는 그 기준 그 광이 있는데 네. 440배에서 29,200배까지 빛번짐에 의해서 빛 반사광이 너무 세서 네. 네. 이 정도로 세게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들은 뭐 안마 커튼 뭐 이런 거 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커튼은 기본이겠네요. 더 황당한 거는 1심에서는 이런 피해를 인정을 해서 일정 부분 손해배상과 그리고 재산상 손해배상 그리고 차단 이 태양광 반사광 방지 차단 시설을 해라라고 이제 판단을 내렸는데 2심에서는 뒤집혔어요. 뒤집혔어요? 네, 2심에서는 이 네이버 건물 자체가 아무런 공법상의 제한이라는 건 건물을 건축할 때 제한을 받는 그 기준을 모두 다 지키고 이거는 다 가능했기 때문에 허가가 났고 그래서 피해를 준다고 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참을 한도 아니다라고 해서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그 원고들 패소를 판단한 거예요. 근데 대법원 가서야 비로소 아니 지금 살 수가 없다. 지금 440배. 29,200배 어느 집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이번에 대법원이 인정한 태양 반사광 피해는 정확히 어떤 부분입니까? 태양 반사광 피해라는 거는 이거를 참을 한도를 넘어서서 생활을 아예 못할 정도로 피해를 준다. 그래서 이거는 일조권이라는 거는 태양이 집에 안 들어오므로 그렇죠. 피해받는 거고 그거랑은 달리 너무 센 빛이 집안을 때리니까 이건 시력 저하 및 뭐 시력에 굉장히 장애를 일으킬 만큼의 수준인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원심에서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그 원고들 아파트 주민들 패소한 거를 파기한 거죠. 그 시각 장애라는 말을 들으니까 딱 그 현타가 와요. 어떤 상황, 얼마나 그분들이 고통을 받았을지 대략 이제 상상이 가는데 그래서 대법원이 태양 반사광으로 주민들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 방해를 입었는지 다시 살펴보라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을 한도라는 게 좀 주관적으로 들리긴 하는데. 참을 한도라는 거는 사실 예전에는 판례에서 이제 수인 한도라고 썼거든요. 수인 한도. 네, 수인. 그 인내심 할 때 참는 인내심 그런 거에 사람의 인내심의 한계를 넘는구나 이거는 이건데 수용 가능한 인내심.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너무 어려운 단어. 그러니까 이제 수인 한도라는 말이 어렵다 하니까 참을 한도라고 했는데 저로서는 굉장히 낯선 말이라 가지고 이분들 이제 노력했는데 이제 참을 한도 이렇게 된 거예요. 굳이 번역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사법부 단어들이 어려워서. 참을 한도라는 건 기준이 일단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이건 참을 수가 없다 이 정도인데 어느 정도냐면은 이걸 면밀히 판단해야 된다. 들어오는 유입의 태양광에 유입하는 양 그리고 각도 그리고 유입하는 태양이 머무는 시간 각 집집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런 거에 따라서 면밀하게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2심에서 만연하게 이 건물은 공법상에 아무런 위반 사항이 없다 이렇게 지을 수 있는 허가가 났는데 이걸 허가를 안 걸어가지고 왜 이제 와서 이러냐라고 판단한 것을 깬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는 그 1심에서 그 이제 아파트마다 어느 동마다 또 다르고 집집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상 이 위자료가 크진 않습니다. 한 집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수준.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 분들도 위자료가 그렇고요.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 아니 우리 집이 이것 때문에 집값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 집값이 떨어진 걸 정말 보전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 재산상의 피해는 굉장히 약하게 보상을 해주는데요. 아니, 이렇게까지 생활에 침해가 있을 정도고 심지어 뭐 시각장애까지 이제 우려되는 상황이면 사실은 이분들 이사 가고 싶을 거잖아요. 그건 제일 좋은 거는 그래서 차단 방지 시설을 설치해라.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차단 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서 이제 더 이상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뭐 이사하고 싶으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모든 거를 다 보상을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럼 뭐 재산상의 피해 자체는 129만 원에서 653만 원. 최고가.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10년간이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간에 이사를 가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위자료는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위자료는 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 그 지금 이 판결이 나오니까 태양광 반사손의 변호사 뭐 이런 글도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그 변호사가 갑자기 유명해졌습니까? 이 사건으로? 사실 이 사건이 첫 사건이 아니에요. 이런 사건이 또 있었어요. 태양광으로? 반사. 태양광이 반사 정도가 너무 심해서 눈을 뜰 수가 없다. 이렇게 사실 눈을 만약에 어두운데 눈에다가 후레쉬를 비치면 눈 뜰 수 없잖아요. 우리 밤에 운전만 해도 그렇죠. 상대 차 때문에 저도 눈 엄청 부시던데. 그렇죠. 그런 거를 낮에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럽죠. 네네. 그래서 집안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을 수도 없고. 네네. 그러니까 그 피해를 만연하게 항소심에서 기각한 것은 문제다라고 했고 이 판결은 올해 초에도 다른 건물에서 네이버 건물이 아니라 다른 건물에서도 똑같이 판단을 했는데 네. 그 건물은 뭐 타원형 건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건물 자체가 네, 그래서 더 이거는 많은 것을 피해를 준다라고 해서 요렇게 그 위자료가 좀 작다는 게 너무 좀 불만스럽죠. 네, 그렇죠. 네. 500에서 1,000만 원이라니. 그 아까 말씀해 주신 이제 단어가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천공권과 조망권을 조금 더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여기서는 어쨌든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개념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천공권은요. 하늘을 볼 권리예요. 그래서 아예 이제 우리 집이 만약에 2층인데 원래는 우리 집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하늘 다 보이고 막 뷰가 좋았는데 2층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갑자기 앞에 얼마 안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앞에 높은 건물이 들어오면은 한 30층짜리가 들어왔어. 네. 그래서 아예 하늘 자체가 안 보이는 하늘을 막아버리는 거죠. 네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일조권과 천공권을 둘 다 침해가 발생해요. 그러네요. 천공권, 그런데 일조권. 조망권은요. 전혀 다릅니다. 사실 조망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아요. 대법원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네. 왜냐하면 조망권이라는 거는 특별히 부여된 권리를 해야 돼요. 내 앞에 뷰가 좋았어요. 한강뷰가 좋았는데 건물이 높은 게 지어져서 한강이 안 보인다. 조망권 침해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부여된 권리라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운이 좋았던 건가요? 그 전에는 그 앞에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보일 수 있었던 거고 당연히 한강을 바라볼 권리를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남에게 배타적으로 내가 배타적으로 나만 한강을 볼 수 있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권리거든요. 그렇죠. 그 권리는 없겠죠. 그런 거를 인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나 혼자만 볼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알겠습니다. 3833번님이 문자 주셨는데 아무리 피해 측정이라고 하더라도 10년이나 재판한다는 게 괜찮은가요? 그 사이 판사님들은 안 바뀌었나요? 이렇게 현실적인 질문 많이 바뀝니다. 많이 바뀌죠. 10년이면. 네. 그렇죠. 특히 대법원 가서도 한 5년 묵힌 건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일단 집집마다 감정평가를 하는데 그 자체가 한 거의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대법원에서 이렇게 많이 걸린 거는 좀 저도 납득이 안 갑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 시간이 남아서 궁금해서요. 네.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백신 맞았다고. 네, 백신 맞았습니다. 네. 너무 지금 멀쩡하네요. 백신 맞아도 너무 건강해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전혀 그게 없었어요? 그 어떤 부작용이나 약간의 뭐 이런 거? 저는 일단 백신을 맞고 사실은 백신을 맞고 바로 타이레놀을 먹어라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백신을 맞고 나서 바로 먹었기 때문에 뭐 열은 나지 않았어요. 열은 나지 않았는데 다음 날 조금 근육통? 뭔가 약간의 근육통? 좀 몸이 묵직하다 이런 느낌? 그래서 다음날 좀 묵직한데 식욕은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네, 식욕이 증가했던 사람들도 있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잔여 백신이었습니다. 잔여 아니고 잔여. 네. 잔여 백신 정답 6846번님, 3941번님, 7221번님, 2404번님, 그리고 1524번님. 총 5분께, 녹용즙이래요. 녹용즙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랑시사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